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SNS가 주최하는 제4회 냉연 판재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김홍식 부사장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세미나를 협찬을 해주신 대원인물, IMC테크, 아주스틸, 포스코강판, 현대스틸의 회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 방법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 대표이사인 서정원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오프닝 스피치를 해주시겠고요. 이어서 두 분의 메이커에서 나오셔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또 2부에서는 두 분의 수요업체에서 나오셔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포스코 강건제 마케팅실의 고광호 차장님이십니다. 자, 다음은 아주스틸 이도연 상무님이십니다. 다음은 패널건축연구소의 유일상 소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구조 엔지니어링의 김성배 소장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 대표이사로 계시는 서정원 사장님의 오프닝 스피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년 같으면 다 모여서 철강 산업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을 보면 많은 분들이 같이 접속할 수 있고 또 멀리 해외에 계시는 분까지 접속할 수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냉연 세미나를 자동차 중심으로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건자재용으로 냉연 범위를 맞추었습니다. 건자재든 냉연이든 최근에 와서는 이 코로나19가 정말 모든 시황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와 철강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오프닝 스피치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이 코로나19는 한국 철강 산업이 이미 성숙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하향 국면에서 맞는 위기라는 점에서 아주 그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인근한 중국 철강 시장의 변화와 함께 본다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 철강 산업이 중국 시장으로 완전히 편입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마저도 있습니다. 철강 수요는 급감하는 데 반해서 철강 생산은 아주 경직적이어서 최근에 원유 가격 하락과 비슷한 현상이 철강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있습니다. 특히 국내 철강 산업을 놓고 보면 봉현강보다는 판재료가 훨씬 더 위기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비하는 철강업계의 주체, 철강사들과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철강은 이런 위기로부터 오는 영향이 일정한 시차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위기를 감지하는데 약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철강은 중간재로 전후방 산업과의 유통 밸류 체인이 스플라이 체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스플라이 체인이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와 철강사들이 모두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나라 철강 산업도 감산과 구조조정이 좀 더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는 철강 산업에 대한 좀 더 정교한 산업 정책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철강인들도 좀 더 공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조가 전제되었을 때 감산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쉽게도 이 세미나장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패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발표자들에게 답을 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미나에 당사 세미나의 발표자와 패널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세미나 역시 지난해 수차례 저희들이 한 것과 같이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귀중한 세미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부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포스코 강건제 마케팅실의 고광호 차장님입니다. 고광호 차장은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을 했고 포스코 건설본부에 입사를 해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 강건제 부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 스틸하우스와 모듈러 건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등 국내에서 대표적인 강건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강건대 마케팅실의 고광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내 내외장재 시장 구조와 전망에 대한 주제로 해가지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2018년도에 철강협회가 발주한 건축용 강건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장조사라는 용역을 아주대학교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쪽에서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재편집한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강건제 정의, 강건제 시장 현황 및 주요 이슈 분석, 그다음에 관련 기업 현황 및 유통 구조, 국내 시장 분석, 해외 사례 분석,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강건제 정의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강건제에 대해서 강건제가 뭐냐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강건제라는 것은 도로 지반이나 교량, 그다음 건축물 등의 각종 건설 용도와 건설 기계 제작 등에 활용되는 철강 소재나 부재를 강건제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사용되는 마감재용 강건제는 아연도금 강판이 소재로 사용된 게 가장 많습니다. 아연도금 강판은 아연을 철강제에다가 도금해가지고 내부식성을 높인 그러한 강판인데요. 건축 자재라든지 사무기기, 그다음에 자동차용, 또 특히 또 컬러 강판 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 아연도금 강판보다 5배에서 7배 이상 더 내부식성이 강한 그런 고온의 식강도 출시가 돼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컬러 강판이 주로 사용되는 어떤 강건제 제품은 외장재, 내장재, 그다음에 지붕재 이렇게 세 분야에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외장재나 지붕재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하면은 컬러 강판이 적용되는 이 내외장재 및 지붕재에 따라 패널을 세분화해서 분류하는데요. 외부, 내부, 지붕 등 주로 적용되는 위치에 따라서 외장재, 내장재, 지붕재라고 지금 일컫고 있고요. 특히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내외장재나 지붕재 모두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또 강판으로 제작된 이런 또 금속 단열 패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금속 단열 패널 마감이라든지 제조 공정의 차이로 인해서 샌드위치 패널과 메탈 단열 패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장재와 외장재와 내장재, 그다음에 지붕재의 어떤 종류를 한번 보신다면요.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거는 이 상판과 하판의 이 착색 아연도금 강판 사이에다가 이런 단열재를 충진한 그러한 어떤 패널을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단열재는 우레탄 폼이라든지 글라스 울이라든지 또 미네랄 울이라든지 그다음에 EPS라는 단열재가 있는데 EPS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내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메탈 단열 패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메탈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겉보기로는 그냥 샌드위치 패널하고 비슷해가지고 잘 구분하기 힘든데 면과 면이 만나는 조인트 마감 부위에서 후레싱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은 이게 샌드위치 패널이고 이게 메탈 패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성형 혹강판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칼라 강판 그 자체를 쓰는 건데요. 칼라 강판을 성형해가지고
파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요초를 줘가지고 그런 어떤 그 가공을 해가지고 한 겹, 혹강판 한 겹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그 외장재를 성형 혹강판이라고 저희들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 리모델링 시장이 커져가면서 좀 커져가는 같이 좀 성장해 나가고 있는 어떤 제품인데요. 메탈 사이딩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사이딩 형식으로 이렇게 호리젠탈로 해가지고 사이딩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외관의 벽체를 둘러주는 건데요. 이거는 보시면은 한 면은 성형 강판이고 그 안쪽엔 단열재,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 알루미늄 호일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표면 굴곡 처리를 해가지고 외장 패널, 사이딩 패널을 만들어줘가지고 좀 일반 샌드위치 판넬이나 메탈 판넬보다는 약간 두께가 좀 얇은데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좀 리모델링 시장에 리모델링 건축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외장재는 이렇게 좀 대충 설명드리고요.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SGP가 있고 SCP가 있는데요. SGP는 말 그대로 스틸 집선보드 판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판에 석고보드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외관이 좀 미르하고 또 방화 성능도 우수하고 또 석고보드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방음성이라든지 또 두드렸을 때 이런 꿀렁거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감소되는 판넬을 보통 SGP 판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SCP라는 판넬도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 이 스틸컴 판넬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하니컴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부에 좀 강한 어떤 구조적인 어떤 충진재를 놔가지고 내장재의 어떤 강도를 좀 약간 좀 상향시킨 어떤 그런 판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뭐 이동식 철제 칸막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내장재로도 샌드위치 판넬이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이 전자제품 회사 쪽에서 많이 지금 활용하는 판넬 중에 하나가 클린룸 복합 패널이라고 무정전 패널이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제품도 있습니다. 지붕재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 성형 혹강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긴 하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이런 미려한 어떤 지붕재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금속 기화라는 게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속 기화는 지금 국내에서 지금 요 금속 기화를 제작하고 시공하는 어떤 플레이어들은 크게 로자 산업이라든지 페루프 이런 쪽에서 지금 주로 제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금속 기화 형상을 그대로 띄고 있지만은 그 위에다가 스톤칩 같은 걸 뿌려줘 가지고 빗소리가 저감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성능까지도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금속 기화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사용처입니다. 강건재 사용처인데 보시면은 지금 외장재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판넬은 주로 이 창고나 공장, 대형 물류 창고나 공장 쪽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메탈 패널은 좀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또 좀 외장도 미려하다 보니까 오피스라든지 이런 상가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성형 혹강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크게 단열이 필요하지 않은 어떤 그런 창고나 공장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메탈 사이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 주택이라든지 리모델링 어떤 그런 오피스 이런 쪽에 지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장재는 지금 SGP, SCP가 있고 샌드위치 패널, 클린룸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이 칸막이다 보니까 이게 외벽체하고는 좀 달리 크게 단열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름 어떤 최소한의 어떤 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학교라든지 오피스 이런 쪽에 많이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일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사무실에 있는 칸막이들은 다 이런 어떤 그런 SGP라든지 이런 SCP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지붕재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붕재는 사실 이 샌드위치 패널이나 혹강판 종류가 창고나 이런 공장 쪽에 많이 사용하게 하는데 국내에서는 주로
아스팔트 싱글이라든지 이런 어떤 저가의 어떤 지붕재들이 주택에 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아스팔트 싱글 시장하고 금속 기화하고 지붕재 시장을 좀 같이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최근 전에는 저기 우리가 뭐 이런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슬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성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붕재를 많이 덮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인체에 좀 유해하다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국가 사업 차원에서 이거를 다 뭐 이런 혹강판이라든지 샌드위치 패널로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건설산업 동향 및 전망인데요. 최근에 건설산업은 SOC 투자가 계속 뭐 감축되고 있고 해외 수주도 최근에 또 좀 급감하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도 많이 유지되고 있고 시장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여러 최근에 또 이제 이 인력도 전문 인력들도 많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전문 인력에 대한 수배도 상당히 힘들고 최근에 또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레미콘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어떤 시공자들이 인력을 좀 수배하기 많이 힘들다라고 지금 많이 지금 건설 쪽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건설 산업은 그래도 국내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의 종류를 한번 보신다면은 주택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상가, 상업시설, 그다음에 공공건축. 공공건축 하면 뭐 학교나 군시설이나 관공서 같은 그런 거를 공공건축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공장 순으로 이 주택이 가장 지금 많은 걸로 지금 착공 면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 건축 구조별로 본다면은 뭐 아시다시피 철근 콘크리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철골 건축물은 한 30% 수준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뭐 콘크리트하고 철골하고 뭐 공사비가 어느 게 더 뭐 비싸냐 싸냐 뭐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콘크리트보다 철골 쪽가 좀 더 공사비가 뭐 한 10% 이상 좀 고가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좀 가장 많이 사용해왔던 어떤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를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좀 사무실이라든지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한 공간 확보가 많이 필요한 어떤 그런 건축물에는 그런 어떤 상업용 오피스라든지 공장, 대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철골 쪽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우리 콘크리트는 물을 써가지고 습식이라고 그러고 뭐 철골은 물을 안 쓰니까 뭐 건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습식공법 위주고요. 건식 자재를 사용하는 어떤 그러한 패턴은 일본이라든지 유럽보다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성숙이 좀 덜 된 거는 사실입니다. 자, 건설 시장에 소요되는 강재, 철강재가 얼마나 들어가냐면요. 건설용 철강재 수요는 지금 한 2천만 톤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천만 톤이면은 이게 자동차라든지 조선보다 훨씬 더 큰 수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품별 수요를 보면은 사실 철강재로 이루어진 어떤 건자재들은 구조재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이 구조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어떤 주요 구조 부재를 말하는 건데 거기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대형 현강이라든지 또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재들은 또 주로 후판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두꺼운 철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도 많고요. 대부분이 구조재인데 근데 대신에 이 마감재라고 보통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장재나 지붕재나 내장재 이런 것들이 다 마감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마감재들은 보통 주로 얇은 철판, 박판이 들어갑니다. 이 박판 강건재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보시면은 구조재 밑에 있는 내외장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설재, 배관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바닥재라든지 하지재라든지 배관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기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표면이 그렇게 매끈하고 미려하지 않아도 그냥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가에서 지정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스펙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하고요. 그다음에 수입제가 무방비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노출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 수주를 보시면은 지금 종합건설업 건설 수주액은 한 201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호주세로 전환되었고 2015년에는 182조 원으로 해가지고 한 33% 이상의 성장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전물건설은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업종의 업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모여 있는 그런 집단인데 이게 1975년도부터 단종공사업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었거든요. 처음에는 한 658개 정도의 업체에서 시작을 했는데 2015년에는 49,000개 이상의 업체가 지금 등록을 하고 있고 물론 2010년에는 전문건설업 성장세가 좀 둔화됐는데 최근에 또 주택시장이 또 호조가 되면서 계약액이 증가되긴 증가됐습니다. 계약액은 증가됐지만은 전문건설업에 등록하는 어떤 신규 진입하는 그런 업체들이 또 많다 보니까 업체당 평균 계약액은 좀 약간 좀 오래된 자료지만은 2015년에 한 16억 정도. 그러니까 보통 전문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다 영세한 업체분들이 좀 많이 경쟁을 하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건설 시장이 최근에는 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대신에 좀 많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신축 전체적으로 신축이 보시면은 89% 이상이 다 신축 건물들이지만은 요거와 상관없이 리모델링 시장은 계속 그냥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국내 건설 시장은 지금 신축 시장은 지금 계속 축소 쇠퇴하기 시작했고 주택의 리모델링이라든지 도심 재생, SOC 시설물의 유지 보수, 재개축 이런 쪽에 지금 유지 보수 관련된 어떤 시장들이 지금 다시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는 어떤 건설 안전,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건축물에 대한 어떤 피해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번에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은 99년도에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건도 있었고 2008년에는 이천 냉동창고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는 의정부 쪽에 대봉그린 아파트라는 데가 지금 문제가 좀 있었고 최근에 제천에 있는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화재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인명이 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마감재, 건축용 마감재, 그러니까 외장재에 대한 어떤 그런 화재에 대한 어떤 법 규정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2014년에 국토부에서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특히 샌드위치 패널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달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을 때 부적 합률이 89.9%에 이뤘고 2차 모니터링은 한 52%까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계속 지금 제대로 된 어떤 규정의 패널들을 안 쓰고 좀 저렴하고 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외장재를 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2015년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올해 1월 9일부로 해가지고 재행정 예고가 나왔는데 지금 샌드위치 판넬은 이제 기준이 이렇게 지금 픽사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판넬의 아까 상하로 있는 상판과 하판에 있는 아연 도금 강판의 아연 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g 이상이 이 아연 도금이 묻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철판 두께는 그 도장하기 전에 칼라 도장하기 전에 0.5mm의 그 두께의 그 철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실 이 수입제 0.4T, 0.3T 막 이런 걸 갖다 써가지고 그 원가를 좀 절감하시는 어떤 제약사나 시공사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건축법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상당히 이거 기준이 강화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지금 2025년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목표에 따라 가지고 단열 기준도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외벽에 들어가는 어떤 단열 기준들이 열 관리율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친환경 정책에 맞춰 가지고 지금 규제가 이제 강화가 됐다는 거를 확인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경주하고 포항의 지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경주가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어떤 안전 지역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일본처럼 정말로 큰 지진이 났을 때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집이 전부 다 이렇게 전복되고 하는 이런 사례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경주나 포항에 일어난 지진들은 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상해를 많이 받았냐면은 비구조재들, 그러니까 천장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 내벽체가 탈락되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례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포항 지진도 마찬가지로 어떤 저렇게 기와가 떨어진다라든지 포항역에 있는 천장이 탈락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 벽에 붙여놓는 그런 외벽 타일 같은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다치는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부터 2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은 건축물은 전부 다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전에는 저희들이 이런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경주 포항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진에 대한 어떤 규제가 강화됐다라는 것을 같이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비구조 요소에 대한 어떤 내진 설계 기준 강화도 지금 2018년 이후부터는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공 건축물들 학교 시설이라든지 병원 시설, 그다음에 방송통신 시설, 이런 주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지진이 와도 이런 그런 천장재라든지 내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탈락되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하게끔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됐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건설 쪽에 들어가는 어떤 강건재 시장을 보시면은 좀 최근에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문 건설업의 수익성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고 무리한 저가 수주가 좀 주요 원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좀 입찰을 참여하게 되면은 참여자 중에 일부는 또 수주를 위해 가지고 무리한 저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돼 가지고 결국 이 시공 품질도 많이 떨어지고 기업의 어떤 부실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대체 시장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도 사실 지적되고 있습니다. 2000년 중반까지는 국내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졌는데 요거를 좀 약간 상쇄시켜 준 게 해외 건설 시장 확보했었거든요. 근데 해외 건설 시장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업체들은 주로 대형 건설사들 위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또 로컬 전문 업체들이 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국내 전문 건설업은 계속 좀 침체되고 있다는 어떤 그러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마땅한 지금 대체 시장이 부족하다는 어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축용 강건재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어떤 현장 중심의 생산이었지만은 좀 시스템화된 생산을 쪽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요소 기술 개발 및 상품을 발굴해야 되고 건설업의 제조업화를 위한 어떤 위기 극복, 그다음에 시장 분석을 통한 정책적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 관련 기업 현황 및 유통 구조 중에 저희들이 그 철강협회 내에 그 강구조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강구조 센터 내에 여러 가지 어떤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 강건재 클럽이라는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 소재사와 그다음에 패널 제작사가 해가지고 소재사가 한 5개 회사, 그다음 패널 제작사는 국내 메이저 한 10개 회사 정도가 지금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국내 그 강건재의 어떤 그런 법제도 개선 같은 거를 좀 같이 목소리를 좀 모으고 있는 어떤 그 단체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건축법 시행령이 그 개정된 것도 이 강건재 클럽에서 먼저 주도해가지고 건축법 시행령이 이번에 그 좀 더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칼라강판 제작사입니다. 그 제작사 중에 뭐 지금 칼라강판 제작사는 국내에서는 지금 19개의 제작사가 있고 칼라 강판을 만들어내는 그 제작사가 있습니다. 그 국내 마켓 시어를 본다면은 동국제강, 동부제철, 포스코강판, 현대제철, 세아제강, 뭐 세일, 뭐 DK 뭐 이렇게 뭐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19개 회사가 있고요. 대부분이 뭐 동국하고 동부하고 포스코 강판 요 3개 업체가 좀 끌고 간다는 칼라를 끌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널입니다. 이 칼라 강판을 가장 많이 갖다 쓰는 이 회사들이 이 패널인데요. 패널 제작사인데요. 국내는 한 242개 업체가 지금 패널을 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주요 패널 지금 보시면은 지금 SY가 가장 그 마켓시어가 크고요. 그다음에 은성, 그다음에 기린, 그다음에 뭐 광스틸, 뭐 영공 뭐 이런 데가 있는데요. 메이저급 뭐 지금 10개 회사가 지금 13개 회사가 가져가는 총 매출액이 한 뭐 7,900억 정도 되고요. 여기 전체 그 패널업계 매출액이 한 40%를 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한건설업 그 회원사 중에서도 지금 금속구조물이나 창호공사, 지붕판금 건축조립공사 쪽에 지금 전체 관련 업체는 지금 한 2,454개 업체가 있고, 여기서는 지금 그 강건재만 지금 저희들이 그 카운팅했지, 뭐 이게 알루미늄이라든지 다른 소재를 사용하는 어떤 그러한 그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지금 뺐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장이나 칸막이 벽체 공사업은 총 2,276개사가 지금 국내 신고를 하고 있으며, 뭐 지금 매출 상위 20개사의 실적은 1,9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금속판 지붕 공사업은 매출 상위 20개사 실적은 한 42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붕 판금이나 건축물 조립 공사에 지금 해당하는 어떤 그 업체들은 한 509개 업체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이 지붕 쪽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딩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사이딩이 지금 2016년에 집계된 실적은 사이딩 판넬이 한 80억 정도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린룸은 한 290억 정도 했지만 앞으로 지금 계속 이게 증가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뭐 사실 국내 이 칼라 제품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중국산이 수입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칼라 자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판넬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연 도금되어 있는 걸 중국서 사다가 국내에서 칼라를 입혀서 국산입니다라고 파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이 수입제도 들어오는데 특히 그 강건제가 워낙 그 영세하고 또 많은 그 업체들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유통 구조는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통 패널 제작사가 주문으로부터 칼라 강판이 주문 제작되면은 이게 공사 발주에서 패널이 제작되는데 다음에 보시면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여기 K하고 G 요 라인을 보시면은 요런 어떤 유통 형태로 지금 그 거래되는 게 가장 많이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16년도에 조사한 거라서 수입산 컬러 강판 23% 유통사를 통해서 유입된다고 됐지만은 2018년에 다시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니까 30%가 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유통 구조별 비중을 보신다면 수입산 컬러 강판은 일반적으로 유통사를 통해서 유입되고 수입산을 포함해서 그 컬러 강판은 총 52.8%가 유통사를 통해서 유통되게 됩니다. 가장 그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유통 구조 그 K란을 보시면은 컬러 강판사에서 패널 제작사 그리고 직거래 시공사 그 다음에 현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지금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가시면은 요 라인이 그 28.9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컬러 강판사에서 유통사, 패널 제작사, 직거래 시공사, 그 다음에 현장으로 가는 요 라인이 그 21.58%.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K 라인과 G 라인이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는 어떤 유통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게 지금 수입산 칼라 강판인 경우에는 그 수입 에이전트로부터 국내 유통사를 통해서 수입되며 소형 유통사 또는 패널 제작사한테 바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지금 수입산 컬러 강판 유입률이 한 23%라고 얘기했지만은 2018년에 다시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니까 30%가 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지금 그 강건제 시장 규모인데요. 이게 뭐 시장 규모를 조사한 어떤 시점이라든지 요거를 이 조사한 어떤 그 기관들이 다 다른데 최근에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게 2018년에 조사한 어떤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 아주대하고 건설정책연구원하고 지금 조사한 내용인데 보시면은 지금 국내산 컬러 강판으로 제작한 강건제 시장 규모는 한 2조 2천억 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전체적으로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장재, 내장재, 지붕재 순으로 매출액의 그 순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는 뭐 키스라인에서 2016년도에 그 조사한 패널 산업 보고서인데요. 이거는 지금 국내 그 샌드위치 패널 시장은 SY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SY 테크 이것도 SY가 지금 이름이 SY 패널로 다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은성 산업, 기린 산업 이런 데가 지금 수순을 잇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그 전문 건설업 협회 그 실적 자료를 보시면 지금 전문 건설 등록 그 업종별 신고 코드는 65개 업종 중 업종별 상세 서분류 업종을 실적 자료를 한번 확보해 봤는데 기타 그 금속 구조물 공사 기타 그 지붕 공사 내외장재 지붕재 공사가 포함돼 가지고 세부 업종별 그 비율로 추산해서 합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장재, 내장재, 지붕재 관련해 가지고 실적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한 뭐 3,200억 규모의 어떤 그 시장 규모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중에서 그 가장 이 실적이 가장 그 높은 데는 외장 공사가 아니라 지붕 공사 쪽이 가장 실적이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열재로는 지금 샌드위치 패널 단열재는 EPS라든지 우레탄, 글라스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EPS 판넬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전체 한
48.2%의 어떤 마켓쉐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컬러 강판사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VOC를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보다 지금 수입산 제한 등 그 국내 철강 기업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극단위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동국이나 동부나 그다음에 포스코 강판이나 세아나 이런 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국산이 지금 0.3mm짜리 두께의 그 샌드위치 판넬 소재를 자꾸 들이대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이걸 도저히 그 극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톤당 그 가격을 보면은 중국산하고 국내산하고 따져보면은 거의 뭐 1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그 중국산에 밀리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요번에 그 저기 건축법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조금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라고 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패널 제작사 같은 경우에 보니까 패널 제작사는 사실 이게 철판 그 칼라 강판 가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칼라 강판 가격이 중요한데 뭐 국산을 정말 쓰고 싶기는 하지만 뭐 건설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최저 어떤 그 패널 가격이기 때문에 국산을 쓰고 싶어도 가끔씩 그 가격에 맞추다 보면 또 중국산을 써야 되는 어떤 상황도 생겨가지고 또 가격 낮추면 사실 또 품질이 가장 걱정되지 않습니까?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좀 많이 걱정된다라고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외장재, 내장재, 지붕재에 대한 어떤 그 추정 그 시장 규모는 한 2조 2천억 시장이 되겠고요. 외장재가 9,800, 그다음에 내장재하고 지붕재는 6,300, 5,800억 원 수준의 그 시장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가는 뭐 지금 내장재로는 지금 내장재에서 지금 이동식 철제 칸막이라든지 클린룸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시장에서 비싸게 거래가 되는 어떤 품목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별 비율을 보면은 그 주거용, 그 오피스, 그다음에 상가, 관공서, 공장, 기타로 구분하는데 강건재가 가장 이런 많이 쓰이는 어떤 그 이 건물의 용도는 공장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오피스 쪽에, 그다음에 관건소에서 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입니다. 해외 사례는 지금 미래 건축물의 그 주요 테마가 최근에 뭐 3D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디지털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와 도시의 그 주택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어떤 건물의 구조를 요구한다 해서 커넥티드, 그다음에 건물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단순화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인테그레이티드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 그리드하고 연결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주거 생활을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스마트 뭐 이렇게 네 가지 주요 테마가 있고 지금 전체적인 어떤 건축물의 어떤 그런 트렌드는 그 디자인이나 기능 측면에서 고급화 시장이 대세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맞춤형 그 가공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고 컬러 강판 소재도 좀 차별화 좀 돼야 된다는 거. 또 이제 철강재만 그 고집하는 게 아니라 좀 경쟁 소재하고 같이 하이브리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 그다음에 스마트하고 또 디자인이 융합된 그런 기술들. 시스템 제품의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고급화 시장의 어떤 그런 그 핵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지금 고객을 위한 어떤 토탈 서비스 제공으로 이런 그 제품의 어떤 그 사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처음에는 이런 어떤 이게 단순 부품 제작이나 어떤 그런 비즈니스로 접근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컨설팅, 설계, 제작, 시공, 뭐 AS까지 토탈 서비스로 지금 강건재가 지금 건설업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뭐 이거는 뭐 최근에 그 독일에서 이루어진 그 바우 전시회 때 받아온 어떤 자료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지금 유럽의 어떤 그런 이 외장재들을 보시면 외장재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이 외장재를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파일 롤포밍 기술들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어떤 곡면 가공이 가능한 어떤 이런 롤포밍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어떤 하지재 시스템이 뭐 이런 클립형으로 해가지고 아주 기술적으로 많이 지금 고도화됐다는 걸 한번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컬러 소재도 상당히 고도화됐고 이걸 이용한 어떤 패턴 디자인도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특히 유럽의 어떤 그런 이 외장 시스템이 단순하게 그냥 외장 하나로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더블 스킨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외장을 한번 더 떼는 어떤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는데 이런 거는 다 사실 건물이 노후화돼가지고 기존 벽체에다가 한 겹을 더 얹은 어떤 그러한 어떤 외장재 스킬도 많이 지금 발달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 뭐 지금 워낙 뭐 스마트한데 유럽에서 지금 많이 지금 지금 발전하고 있는 추세 중에 하나가 또 키네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외장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햇빛이 들어갈 때는 차양으로 좀 막아주고 또 햇빛이 없을 때는 좀 약간 좀 차양으로 열어주는 어떤 자동화되어 있는 어떤 개폐 시스템 같은 것들 뭐 이런 어떤 자동 차양 컨트롤 시스템들 뭐 이런 것들이 이러한 어떤 움직이는 어떤 키네틱 요소를 외장재에 적용했다는 게 상당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강제라고 해가지고 철강제만 이렇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하고 뭐 일단 뭐 일반 뭐 PVC 수지류하고 그다음에 또 철강 뭐 스틸하고 이렇게 같이 잘 섞여가지고 그 소재들의 어떤 그런 장점들을 잘 부각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눈에 띄었고요. 뭐 이런 뭐 금속기화 같은 것도 국내에는 좀 단순한 어떤 금속기화들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는 좀 이런 어떤 단면도 상당히 다양한 어떤 단면의 어떤 금속기화들이 지금 개발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외장재나 내장재 쪽에 지금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잉크젯 프린트 강판입니다. 잉크젯 프린트 강판은 뭐 유럽에서도 모 철강사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많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 상태고 국내도 지금 잉크젯 프린트 강판이 뭐 포스코나 동국이나 아주나 뭐 이런 데서 지금 만들어가지고 국내 지금 많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제 뭐 결론적으로 가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축물이 이 신축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는 유지 관리라든지 리모델링 시장으로 이제 크게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내화 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내진 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스펙이 점점 강화가 될 거라는 어떤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한다면은 강건재, 외장재, 내장재, 지붕재 요 세 가지의 어떤 강건재 시장 규모는 한 뭐 2조 8천억 시장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외장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내장재, 지붕재는 뭐 한 28%, 26%로 이렇게 매출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어떤 그런 지금 국내 어떤 칼라사라든지 판넬사들이 어떤 시장 대응 전략은 뭐 이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EPS 시장이 뭐 싸다고 하지만은 EPS 시장에서 이제 글라스라든지 우레탄 패널로 지금 시장 변화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좀 저렴한 어떤 그런 이 패널보다는 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패널들. 뭐 클린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패널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이슈로 좀 와닿고 있습니다. 유통구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K라인, 컬러 강판사하고 패널 제작사, 시공사 현장으로 유통되는 그 시장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지금 강건제가 지금 사실 저희들이 강건제 그러면은 뭐 10원 뛰기 시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0원만 싸도 그냥 돌아서는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과거와 같이 가격이 싸다고 돌아서는 시장이라 그러면 이제 아마 이 파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강건제업을 하시든지 크게 성공하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가격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 또 이런 고성능화, 고기능화,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최근에 나오는 뭐 이런 뭐 친환경 뭐 이런 쪽으로 이 모든 어떤 그런 강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전략과 그 마케팅이 포커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많이 지금 걱정하시는 이 수입제 저품질 수입산들 유통을 좀 제한하는 거는 사실 저희 철강 3사하고 그다음에 철강 협회하고 저희들이 같이 매월 모여가지고 이 저급한 철강제가 건축 자재로 쓰이지 않도록 많은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그런 지붕제나 뭐 외장재나 내장재 이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국산 제품을 꼭 쓸 수 있고 또 그 국산 제품이 아주 품질이 좋은 제품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희 같은 철강사들이라든지 저희들 협회라든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오랜 시간 설명을 들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건축용 내외장재 시장 규모가 매우 광범위하고 또 경쟁 제품도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커뿐만이 아니고 2차 제품업체나 수요업체와도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아주스틸의 이도연 상무님이십니다. 이도연 상무는 2002년 아주스틸에 입사하여 폴란드 합작법인 PWPC 주재원 생활을 거쳐서 현재는 아주스틸 마케팅 본부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도연 상무님이 발표해 주실 주제는 건축용 컬러 시장 동향과 전망입니다. 여러분, 이도연 상무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용 컬러 시장 동향과 전망을 발표하게 된 아주스틸의 이도연 상무입니다. 저는 아주스틸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아주스틸의 영업 범위가 지금 발표하게 되는 전체 건축용 시장을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업에서 저희가 치열하게 겪었던 경험들과 앞으로의 바람을 가지고 건축용 내외장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저희 이 아주스틸의 간략한 소개와 한국의 컬러 시장, 그리고 건축 시장의 철강 수요 창출, 저희 아주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주스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스틸은 1995년도에 구미에서 아주 철강으로 처음 설립을 했었고요. 현재 약 한 25년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가공센터로서 첫 제조업을 시작을 했고 이후에 2009년도에 CCL을 투자하면서 칼라 업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11년도에 아주 MCM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건축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아주 이지엘을 인수해서 금년부터 가동하면서 도금부터 도장, 가공, 판금, 그 다음에 도어 제작에 이르기까지 건축 재료에 대해서 인하우스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전에는 저희가 디지털 프린팅과 관련돼서 롤투롤 디지털 프린팅을 세계 최초로 양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4개사, 해외에 3개사를 운영하고 있고 19년 기준 약 한 6천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 중견 칼라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주스틸은 저희 가전 사업을 모태로 해서 성장을 해왔고요. TV하고 OLCD TV, OLED TV를 기반으로 한 영상 가전, 그 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오븐 등 생활 가전 부분에 대해서 소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주 MCM이라는 회사는 건자재 솔루션 분야, 그러니까 방화도나 빌딩 내외장재 이런 건축 분야 쪽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아주 강재라는 자회사는 고내식 강건재 포스코의 포스맥 소재를 토대로 태양광 구조물이나 농원용 자재에 대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 전장,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일부 소재에 대해서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주스틸은 가전용 소재, 외관용 소재를 개발하면서 이러한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건축용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소재 부분의 대표적인 게 최근에 양산에 성공한 세계 최초의 롤투롤 디지털 프린팅 강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텍스틸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롤 프린팅 방식이 표현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무늬와 디자인들을 롤투롤 방식으로 철판에다 구현을 해서 다양한 건축 시장 쪽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라이크라고 하는 제품은 수년 전부터 모든 칼라사들이 개발을 좀 했었는데요. 저희는 징크 니켈 소재를 바탕으로 소재 도금제 표면을 연마를 통해서 스테인리스 칼라 제품을 유사하게 구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이 각종 TV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의 외장재뿐만 아니라 건축재로서도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실크 제품은 저희 아주 MCM의 고유한 제품으로 시트 바이 시트로 생산을 하지만 공정 특성상 다양한 무늬와 질감 표현이 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든지 필요한 이런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텍스틸의 롤투롤 방식의 제작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사의 텍스틸 디지털 프린팅 제품은 시트 바이 시트에 현재 구현 가능했던 디지털 프린팅 제품을 CCL 안에 구현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키트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건축 내장재로서의 내외장재로서의 우리 칼라 강판이 적용을 하려면 다양한 무늬와 다양한 뛰어난 해상도를 갖는 그런 제품들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수년간의 파일럿 라인 투자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통해서 현재의 양산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당사는 약 60 NPM은 분당 60m 정도의 속도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걸 토대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프리미엄 건축용 완제품까지도 일부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저희가 아텍스라는 브랜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아텍스 도어라고 부르는 부분은 실크의 제품이나 좀 전에 디지털 프린팅 텍스틸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무늬의 다양한 디자인을 가진 방화문을 직접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아텍스 루버라는 제품은 현재 설비 투자 중에 있고요. 루버의 문양은 이쪽에서 보이시는 그 골판의 형태를 띈 제품이고, 여기에는 저희가 스스라이크 제품을 가지고 스테인리스 칼라와 유사한 디자인을 내면서 그 건축 내장재로서 최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텍스 글라스는 그 이러한 텍스틸, 디지털 프린팅한 제품 위에 글라스를 접합함으로 인해서 이 문양이나 디자인들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글라스를 접합하는 공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코닝 정밀 소재와 협업을 해서 파일럿 양산 체제 라인을 구축을 했고 테스트 생산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사진에서 보듯이 글라스를 그 라미네이팅 하기 전과 글라스를 부착한 이후의 모습은 180도가 달라진 모습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코의 뭐 포스 마블 같은 제품도 사실 이러한 부분이고요. 이 제품은 충분히 국내 건축 내장재의 대리석을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일 것 같습니다. 그 아텍스 보드라고 저희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 아텍스 보드는 이러한 텍스틸, 그 다음에 뭐 실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빌딩 내장재 혹은 외장재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들, 빌딩들과 이 내장재는 사실은 일본에 저희가 수출을 했고 시공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뒤에서 한번 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텍스 프레임은 그 서스라이크 제품을 가지고 요즘 사무실 오피스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글라스 파티션 부분입니다. 그 단순히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스테인리스보다 더 경쟁력 있는 칼라의 색깔을 띤 서스라이크를 토대로 최근에 여러 군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소개드린 아텍스 도어의 아주스틸의 제작 장면을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에서는 이 아텍스 도어를 제작하기 위해서 자동 CNT하고 밴딩을 할 수 있는 살바닌이라는 기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도면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홀이라든지 가공을 하고 이후에 밴딩까지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방화문을 제작하기 위해서 자동 어셈블리 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 어셈블리 라인은 이 전체의 이 제품의 품질을 안정화시키고 그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그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제조를 할 수 있는 가장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건축의 공산품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당사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사진 부분들이 저희가 글라스를 자동 접합하는 글라스 라인에 대한 를 운영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렇게 접합한 글라스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망치로 내리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파손되거나 깨지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능했던 거는 코닝 정밀 소재의 LCD TV나 그 OLED에 사용되는 그 글라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 글라스의 특징이 두께가 0.4에서 0.5T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두께의 글라스를 특별하게 만들어진 글라스를 철판에 접합함으로 인해서 생동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한 글라스가 갖고 있는 경도 부분들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축 내장재의 여러 소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저희도 건축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컬러 시장을 봤을 때 현업에 있는 담당자로서 사실 국내 컬러사는 현재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뭐 국내 과잉 생산의 어떤 문제, 중국산에 대한 품질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세계 보호무역의 확산으로 점점 더 철강에 대한 수출이 어려워진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크인데요. 그래서 사실 업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사는 컬러 사업 자체의 어떤 일부 구조조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가장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본연의 제품 프로덕트에 대한 믹스입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가 있을 거고 하지 않고 있던 비전문 분야에 대한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사업 진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존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이 레드 오션이지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블루 오션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요. 혹은 아예 형성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창조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프로덕트 믹스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장에 대한 창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건축 내외장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9년도 킨텍스에 열렸던 2월 코리아 빌드에서 전시회에도 참가를 했고 이화 분야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부스도 만들었고 여기 이 세미나에서 포스코 ANC에서 발표한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하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국의 건축 시장이 최근에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안전의 문제, 그 다음에 기술 인력의 노령화, 뭐 낮은 생산성,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노동이 기술의 관점, 뭐 현장에서의 제작이 공장에서의 제작, 습식 방식에서 건식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듈러 주택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력이 있지만 한 번에 갈 수는 없고 차근차근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일본의 건축 내장재 시장을 경험하면서 그런 기회를 봤습니다. 저희 당사는 14, 15년부터 일본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뭐 오른쪽에 여기 있듯이 일본 각종 빌딩들에 대한 내장재들을 진행을 하였고 일본 시장은 저희가 들어갔을 때 오른쪽 원안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미 그 전부터 판재료를 가지고 내장재로 빌딩을 사용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외관화를 하기 위해서 도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또한 고령화를 해서 도배를 하는 인력이 또 부족해지고 그래서 이러한 도배를 했던 그런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만들어 줄 수 있냐는 저희가 요청을 받았고 그 부분들을 저희 실크나 텍스틸 제품으로 완벽히 구현해서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약 한 30층 정도의 빌딩을 지을 때 뭐 철근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냉연 판재류만으로 약 한 3,000톤 정도의 철강 소요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부러운 모습이기도 한데요.
한국도 우리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면 일본과 같은 시장 한국에 창조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일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UBR이라고 하는 그 유닛 베스룸이라고 하는 시스템 욕실 분야를 1차로 꼽고 있습니다. 그 기존 공법은 뭐 아파트도 그렇고 뭐 모듈러 주택도 그렇겠지만 타일 벽체가 대부분일 거고, 이게 아파트에서 가장 건설 공기를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부분들을 이 공장에서 UBR 형태로 만들어서 모듈식으로 만들어서 장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은 분야가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기존의 타일이나 대리석에 버금가는 철강 재료에 대한 소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분야는 저희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스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뭐 사례는 가장 먼저 사실 모듈러 주택이 앞서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LH에 적용했던 천안 두정지구 행복주택에 텍스틸 제품이 적용한 거, 그 다음에 그 전북 고창고등학교의 모듈러 주택 부분인데요. 여기 또한 그 서스라이크 제품을 적용을 했다든지, 그리고 그 포스코 ANC와 진행했던 평창 미디어 레지던스 모듈러 주택의 내장재 부분들은 전량 저희가 공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의 공용홀, 작년에 모델하우스가 오픈했었는데요. 개포 주공 4단지 자이갤러리에서 공용홀 부분에 저희가 서스라이크 제품과 아까 아텍스 루버 제품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포스코 건설 송도 드샵 센토피아에도 공용홀 부분들을 적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존에는 대부분이 타일로 사용했던 부분인데 컬러 제품으로 적용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향후 과제를 보면 이러한 건축 내외장재에서 공산품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내외장재의 공산품화, 그러니까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하려면 사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처럼 저희가 구현한 아텍스 도어 제작 시스템처럼 전공정의 자동화는 필수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자동화를 통해서 국내에서도 그 충분히 제조 가능한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소재를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설계하는 영역, 시공하는 영역, 저희처럼 소재 영역, 이런 부분들의 과정에 대한 협업 시스템, 그다음에 협업 체제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그 일본 건축 시장에서는 그 오랫동안 설계 사무소에서도 이 컬러 제품들을, 컬러 강판 제품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레퍼런스도 많았고 하는 실적도 많았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을 하고, 시공 또한 각종 시공 전문가들과 이 설계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할 수 있는 인력들, 이런 부분들이 모두 갖춰져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막상 여러 가지 시장에 적용해 보려고 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그 설계 사무소에 대한 설득,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이후에 시공할 때의 시공 방법 등등에 대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같은 중견 칼라사의 노력, 물론 저희 말고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처럼 이런 세미나, 그 다음에 이 정부의 역할, 그 다음에 철강협회의 역할, 또 우리나라에서 철강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포스코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의 시장에 대한 주도가 있다면 이런 시간들이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뭐 저희는 현업에 있는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서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수요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강판의 최대 수요처인 패널 시장과 내년 도금 강판의 최대 수요처 중 하나인 데크 플레이트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이 차례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패널건축연구소 유일상 소장입니다. 유일상 소장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고 기린산업, SY패널 등 국내 굴지의 패널 업체에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패널건축연구소 소장과 패널건축 매거진 편집장을 맡고 계십니다. 유일상 소장이 발표한 주제는 패널건축 시장과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패널건축 시장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릴 패널건축연구소의 유일상 소장입니다. 패널건축연구소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생소하신 이름이실 텐데요. 패널과 건축을 합친 용어겠죠, 당연히.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알고 계시는 부분과 그것이 건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0년에 창업을 하면서 패널건축 매거진이라는 책자와 같이 만들어서 현재 7호까지 발행이 되고 있고 향후 앞으로도 패널건축 시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설계 영업 대행이라는 가장 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패널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힘들어하고 또 설계 사무실 영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설계 사무소의 건축가들과 협업을 해서 패널을 가지고 설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면 샌드위치 패널의 정의, 그리고 종류, 시장 현황, 그리고 이슈와 주요 수요 창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이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말씀드리는데요. 표면에 철판을 사용을 하고 양쪽에 가운데 단열재를 집어넣은 제품을 말합니다. KS 규격으로는 KSF 4724, 4731 등을 KS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 샌드위치 패널의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 절감 효과가 탁월하고 공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 그리고 다양한 건물 형태에 적용할 수가 있고 가장 큰 것으로는 경제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80년대 우리나라 처음 샌드위치 패널이 공법이 도입이 됐는데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스레이트나 조적, 블록 공법이 주된 공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샌드위치 패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사용했던 습식 공법을 벗어나서 건식 공법으로서 겨울철에도 공사를 할 수 있고 경제성이 뛰어난 샌드위치 패널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그 산업용 건축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어떻게 보면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EPS 패널이 시장에서 약간 천대를 받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EPS 패널을 가지고 나라에서 신제품이라고 기술 대상을 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샌드위치 패널이 그렇게 많은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패널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단열재별로 분류할 수가 있고 철판의 소재별로 또 철판의 종류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단열재별로는 스티로폴, 우리가 흔히 말하는 EPS라고 말하는 스티로폴, 그 다음에 우레탄 종류, PIR, 그라스울, 그리고 미네랄울 등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재에 따라서 EPS 패널이냐, 우레탄 패널이냐, 그리고 그라스울 패널이냐, 미네랄울 패널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탈 패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강판의 나옴에 따라서 프린트 강판의 종류에 따라서 명칭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징크 모디파이를 한 징크 패널, 그 다음에 콘크리트, 돌, 목재무늬 이런 패널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종류를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일반 패널과 메탈 패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타입이 가장 차이가 뭐냐면 일반 패널은 자동 라인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커팅되어서 현장에 들어가서 시공이 된 후에 절단면들이 감춰지기 위해서 프레싱이라고 하는 몰딩으로 거기를 마감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조인트 부분을. 대신에 메탈 패널은 모듈 타입으로 생산을 해서 패널의 끝단 부분이 철판이 접혀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별도로 커팅을 하지 않고 생산된 자재를 그대로 시공을 하고 그 조인트 사이에 EPDM이라고 하는 가스켓으로 마감을 함으로써 물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코너 부분에는 코너형 패널을 별도로 만들어서 현장에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가장 깔끔하게 또 그렇게 제품을 생산하게 된 이유는 샌드위치 패널의 어떤 저가 시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벗어나서 프리미엄 패널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용도를 가지고 97년도쯤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메탈 패널의 단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영업적인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와서는 샌드위치 패널 회사들이 메탈 패널을 생산하지 않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회사에서 메탈 패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샌드위치 패널의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붕 판금 건축물 조립 공사업 수주 금액이나 물량에 대해서 그 금액을 계약 금액을 가진 현황과 제조사 샌드위치 패널의 제조사의 매출 실적을 가지고 그 두 가지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회 실적을 살펴봅니다. 지붕 판금 건축물 조립 공사업은 건축물 조립 공사업이라는 그 면허를 가진 업체들 대상으로 그 조사를 한 거고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에 걸친 계약 건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약 7,028건, 10년에 비해서는 크게 많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금액적으로 살펴보면 연평균 약 1조 5,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2009년도에 1조 1천억, 2018년도에 1조 9천억, 약 7천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건수의 증가가 별로 없었는데 금액이 많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인건비나 자재비의 상승 이런 것들이 공사 비용의 증가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 부분이 약 19%, 그 다음에 제조업 부분이 35%, 그 다음에 비제조업이 45%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 공공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것이 약 1,500억 정도 되고 제조업에서는 전자부품이 약 2,700억, 그 다음 비제조업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이 약 2,800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사 매출 실적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7년과 18년 두 해의 것만 조사를 했는데요. 자료 출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손익분기 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업체는 배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는데 2년간 매출 실적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약 1조 1,700억 정도 거의 비슷한데 아까 시공사 계약에서 보셨던 1조 9천억 정도와 차이는 약 60% 정도가 그 공사비의 그러니까 재료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 하겠습니다. 제조사 매출 실적은 약 1조 17억 정도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문건설은 매출업과 크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공사비 중에 자재 비율이 약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영업이익은 2017년에 약 340억에서 2018년에는 1.5%로 떨어진 180억 정도로 급격히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은 바로 그 기린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약 153억의 손실을 2018년에 신고를 하고
작년에 이제 부도와 함께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시장에서 이런 큰 그 리스크를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조사 매출 실적 중에 순위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약 10개 업체별로 이제 리스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그 포스코에서 발표하셨던 것 같이 SY라는 회사가 이제 그 순위에서 가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4천억 정도 연간 매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샌드위치 판넬만 주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데크라든지 뭐 창호, 철물 이런 것들 다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만 따지면 뭐 1,000억에서 1,5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Y와 나머지 이제 10개 업체, 이 흥미로운 점은 이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시장 매출의 약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샌드위치 패널의 이슈에 관한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뿐만 아니라 지붕도 내화 구조로 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강판의 요건 0.5mm 이상, 그 다음에 앞면 도장 2회 이상, 도금 부착량은 용융 아연 도금 강판인 경우에 180g 이상인 것, 그리고 나머지 기타 강판들은 90g 이상일 것에 대한 것들이 공포가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2020년 1월 24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져 있고, 지붕에 대한 부분은 2020년 8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주요구조부에 지붕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주요구조부가 벽, 기둥, 보호, 바닥, 지붕 틀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붕판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붕판에 대한 내화구조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이 항목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지붕도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되는 제조사들이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뭐 아까 그 설명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잉크젯 프린터 강판이라는 제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두 가지 타입과 맨 밑에는 해외 이런 사진 사례들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저런 건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아주스틸, 동국제강 등이 이제 가장 그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그 강판들이 출시가 됨으로 말미암아 설계 영업에 대한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단순한 제품 홍보나 스펙 영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건축가들과의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샌드위치 패널 만들면서 건축가나 또는 건축 시장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사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것들을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국내에 필요한 어떤 제품이라든지 뭐 건축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제조사들과 같이 이제 협업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샌드위치 패널의 수요 창출 방안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패널 건축 아카데미, 시장 자정화 노력 이 두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나머지 신제품 개발, 철강사 협업, 설계 영업 등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카데미라고 주제를 잡은 이유는 사실 패널 건축 시장이 굉장히 좀 이렇게 영세하고 열악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200개 이상이 되는 업체들이 제조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아까 보셨던 대로 10%가 안 되는 상위 10개 업체만이 그 회사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10여 년 전부터는 내부의 교육이 없어졌습니다. 제조사들이 영업이나 또 어떤 다른 활동을 위해서 영업사원을 충원하고 경력사원을 충원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지만 신규 사원들을 모집해서 가르치고 이 시장에 대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어떤 제조 파넬 회사들은 전문지, 상문지 하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하는 일들은 업무는 과장이나 대리 때 하던 업무랑 똑같다. 지금도 영업 다니고 수금하러 다니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향후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아카데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장 자정화 노력은 이 패널 회사의 진입 장벽이 너무 낮고 누구나도 뭐 만들 수 있고 너도나도 들어와서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또 접고 나가고 이렇게 어떤 구조가 좀 너무 이렇게 허술하기 때문에 사실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도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들 또는 이 많은 관련 업체들, 뭐 강판이라든지 단열재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유관 업체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시장의 어떤 활성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정화 노력이 필요하고 책임감을 가진 업체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뭐 부도내고 이름 바꿔서 다시 시작하고 이런 회사들이 없어야 된다고 감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제 신제품에 대한 것들인데요. 신제품 개발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또한 업체들의 노력은 뭐 항상 많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여력이 사실은 안 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노력이 없다 보니까 신제품이 없는 것이 이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남이 만든 거를 쫓아가는 그런 그 업무 형태, 그런 어떤 제품 개발의 형태가 지금 이 샌드위치 패널 시장에는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만들기보다는 남들이 만들면 그것을 쫓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례로 징크 패널이라는 그 제품을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징크 패널을 모든 샌드위치 패널 회사들이 또 똑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특허 개념도 없고 그런 것들 없기 때문에 먼저 만드는 회사가 오히려 좀 이렇게 뭐 손해를 보는 이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독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어떤 산학 협력이라든지 또 다른 그 시장에 대한 수요를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강사 협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 패널 업계와 그 지금도 이제 포스코에서도 많이 협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같이 뭐 말로만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열악한 그 제조사들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또는 같이 어떤 뭐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영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모든 패널 회사들이 이제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스펙 영업이라는 것들을 뭐 캐치프레이로 내걸고 사람을 많이 모집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 영업 사원들을 많이 데려다 놓고 설계 영업을 해라, 설계 영업소 많이 가라 이런다고 해결되어지는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또는 뭐 금방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목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의 어떤 그 영향을 생각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10여 년 전부터 설계 영업에 대한 그 생각들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그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없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샌드위치 패널의 시장이 더 좁아졌습니다. 예전에 그 활발히 활동했던 기린산업의 설계 영업이 있을 때는 돌이라든지 또 다른 자재라든지 알루미늄 시트 이런 건물들로 설계된 것들을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샌드위치 패널 제품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되어져 있는 판넬로 해야 되는 건물들도 돌이나 아니면 알루미늄 시트나 이런 그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들로 변경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패널 시장이 좁아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수요 창출 방안이라고 해서 뭐 좀 약간 식상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베이스가 없이 지금까지 지탱해온 패널 시장이 사실은 더 미라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는 것이
40년 된 대한민국 패널의 역사가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더 나은 구조 엔지니어링의 김성배 소장님입니다. 김성배 소장은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을 하셨고 건축 구조 시공 및 재료에 대한 학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건설회사와 연구소, 정부기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 숭실대 겸임 교수 겸 더 나은 구조 엔지니어링 소장님으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김성배 소장님이 오늘 발표할 주제는 데크플레이트 시장 현황과 전망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데크플레이트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취미 깊은 데크플레이트 개발과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구조 엔지니어링의 김성배 소장입니다. 오늘 발표할 목차입니다. 기존에 있는 데크플레이트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기술의 현황과 한계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데크플레이트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는 재래식이라고 하는 거푸집 공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재래식 거푸집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합판 거푸집을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탓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합판 거푸집은 어디까지나 가설재인데 콘크리트를 탓을 하고 나면 이 가설재를 탈영하고 그리고 다시금 해체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재래식 거푸집 공법에는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기물 그리고 작업성 저하 이런 문제점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래식 거푸집 공법의 문제를 개선할 목적으로 나온 것이 철선 트러스 데크플레이트 공법입니다. 현재 철선 트러스 데크플레이트 공법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철선 트러스 데크플레이트 공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강판이 거푸집을 대체하는 그러한 공법입니다. 그래서 합판 거푸집을 대신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철선이 있는 강판이 거푸집으로서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 사용되어지는 철근 배근을 철선 트러스가 대체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이러한 공법으로 인해서 재래식 거푸집 공법을 많이 대체하여 현재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법에 있어서 약간의 한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뒤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작은 볼을 일체형으로 같이 사용해야 된다. 일체로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은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2시간제 시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려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2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이 철선 트러스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나와 있는 데크플레이트의 종류 및 제조사에 대한 현황들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제조사들인데요. 덕신하우징, 제일테크너스, 윈하이텍, 다스코, SY 스틱텍, 코스틸 등이 메이저급 데크플레이트 제조사들입니다. 이 제조사들에서 만들고 있는 데크플레이트의 종류는 폼덱, 트러스덱, 합성덱, 중공 슬래브용 데크들이 있습니다. 폼덱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말 그대로 강판을 접긴 접는데 이 강판이 구조재가 아닌 거푸집용으로만 사용되는 그러한 형태의 데크를 폼덱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트러스덱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요. 이 트러스덱 시장도 최근에는 일체형과 분리형 그리고 지붕과 같은 곳에 사용되는 단열재 일체형의 데크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여러 가지로 파생적으로 많은 형태로 개발되어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좀 사용 사례가 적은 합성 데크가 있습니다. 이 합성 데크라고 하는 것은 내화 구조용으로 구조재로 사용되는 합성 슬래브용입니다. 이 합성 슬래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 데크는 최근에는 사용 사례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 합성 슬래브로 사용하는 합성 데크가 적어진 이유는 강판의 두께가 두껍다 보니 아무래도 자재비에 대한 포션이 올라가서 이 합성 데크의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 시장을
이 위에 보이는 트러스 데크라는 것으로 대체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시장으로는 중공 슬래브용 데크가 있습니다. 이 중공 슬래브용 데크라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부근과 하부근 사이에 중공부를 만들고 이 중공부를 스티로폼 같은 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데크의 슬래브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 이 중공 슬래브용 데크 플레이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공 슬래브용 데크도 시장이 굉장히 확장이 되어서 꽤 많은 건축물에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크 플레이트 생산업체의 매출액 및 시장 점유율입니다. 최근의 것은 아닙니다만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계략적인 것인데요. 총 합계로 보시게 되면 약 2,890억에서 3,300억, 3,760억 이렇게 데크 플레이트의 시장이 점차적으로 약 매년 한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52시간제를 시행하기 전부터 그 이전부터 어떻게든 현장에서 작업한 것을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고 이러한 현상들이 데크 플레이트의 시장을 계속적으로 마켓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들로는 덕신하우징, 제일테크노스, 위나이텍 이런 회사들이 메이저급으로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데크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앞에 있는 것과 또 새로운 시장은 어떤 것이 있냐면 캡덱과 TU덱과 D덱이라는 것처럼 춤이 깊은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이 춤이 깊은 데크 플레이트는 기존에 나왔던 데크 플레이트와 조금 다른 것은 여기 형상에서도 보시면 춤이 250, 350, 200 등으로 춤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PC 슬래브에서 나왔었던 PC 슬래브에서 조이스 슬래브라고 하는 것으로 나왔었던 것처럼 춤이 깊어지면서 일종의 조이스 슬래브로 대체하고 있는 그러한 공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테크노스, 동양RPF, NISTIL 이렇게 3개사 정도가 있습니다만 요 외에도 지금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시장이라는 것이 시장 자체가 이제 52시간제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든지 사람이 작업하는 양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의 대안으로 데크 플레이트라는 것이 적용이 됐었고 그 데크 플레이트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현장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러한 대안으로 이렇게 춤이 깊은 데크 플레이트가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D덱인데요. 이 D덱을 저희는 더 나은 구조에 있습니다. 더 나은 구조에서 엔지니어링을 하고 NIST에서 생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NIST에서 생산 적용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구조와 그 외 여러 엔지니어링사들이 연합해서 이 데크 플레이트인 D덱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D덱이 최근에 가장 늦게 개발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올해 1월에 건설 신기술 881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캡덱이라는 것도 물론 78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데크 플레이트 중에서도 춤이 깊은 데크 플레이트, 이 데크 플레이트가 조금씩 확장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D덱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덱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이름을 위었냐면 더블 리브 데크 플레이트 슬래브입니다. 더블 리브. 단위폭에 리브가 2개 있다. 그래서 갖춰진 이름이 더블 리브입니다. 그래서 리브가 2개 있는 상태의 약자로 D덱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 D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현장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제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방향으로 볼을 설치한다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요. 일방향으로 볼을 설치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그건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성은 이 일방향으로 볼을 적용하다 보니까 보 사이즈를 와이드로 합니다. 그래서 보 사이즈가 폭이 커지니까 춤은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그러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춤이 줄다 보니까 설비 공간을 확보하는 데 용이해진 그래서 건물 내부에 사용하는 데 용이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서포트를 최소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레티스 철근, 레티스 거드를 사용해서 현장 시공을 최소화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양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 적용하는 데는 생산성이 많이 증가된 그러한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디덱 슬래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단위폭이 600mm의 리브가 2개 있는 요 데크 플레이트와 그리고 트러스 철근이 조합되어 있는 두 가지가 조합되어 있는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이 디덱에 있어서 춤이 깊고 리브가 2개인 이 데크 플레이트는 이 거푸집으로만 적용이 됩니다. 이 데크 플레이트는 거푸집으로만 적용을 하는 가설제입니다. 이 데크 플레이트를 적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단축되어지고 시공성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메리트가 있는 공법이다라고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 구성 요소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폭이 600mm인 단위폭 이렇게 리브가 2개인 그래서 이 양쪽에 걸침을 하는 이음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폭이 600mm가 되고요. 이때 데크의 춤은 200mm. 그 다음에 판 두께는 0.8mm입니다. SGC 295의 Z27 이 강판에 대해서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 데크 플레이트 이외에 콘크리트 슬래브를 탓을 하는데요. 슬래브의 두께는 110mm, 160mm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110mm와 160으로 구분하는 것은 하중, 슬래브 위에 올라타는 적재 하중이 얼마냐? 적재 하중에 따라서 이 데크 슬래브의 두께를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철선 트러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부에 철근이 2개가 있고요. 하부에 철선이 하나. 그 다음에 이 상부와 하부의 철선을 연결하는 레티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광제인 Z27의 SGC 295 강판입니다. 왜 우리가 이 Z27을 고집해서 썼느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지금은 LH로 바뀌어 있는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에서는 지하주차장에 데크 플레이트를 쓰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지하주차장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냐면 습기가 많이 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지상층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하층의 경우는 습기가 많이 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이 강판의 아연 도급량이 얼마나 되어야지만이 이 습기에 대해서 안전할까 이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Z27 되면 습기가 많은 지하 주차장에 있어서도 한 40년 정도는 보증이 되겠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확인된 이 Z27은 아연 도급량이 270mg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SGC295라는 강판은 포스코에서 생산되어지는 월드 탑 프리미엄 강조입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강판인데요. 이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이 강판은 사실 자동차용 강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고퀄리티의 제품인데요. 저희가 후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제품을 저희가 현장에 적용한 그런 사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데크 플레이트를 어떻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 외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대략적으로 가로 세로가 8m입니다. 이 8m의 가로 세로에 보면 각각의 코너에 기둥이 있고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데 큰 보가 있고 가운데 작은 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어진 게 일반적인 모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듈에 있어서 RC 슬래브, 재래식 거푸집인 경우는 작은 보와 큰 보 사이에 거푸집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 작은 보와 큰 보 사이의 거푸집을 강판으로 바꾼 게 철선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꿔놓은 D덱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 춤이 깊은 데크 플레이트인 D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요 큰 보가 있는 것을 적용을 할 때 와이드 거드로 넣고요. 가운데 있는 RB1, G11이라고 하는 요 가운데 있는 빔과 거드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 모듈에 보가 3개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단위 모듈에 보가 하나만 남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가 3개가 됐던 게 하나가 되어서 이 보가 감소되는, 보가 삭제되어지는 것으로 해서 현장 작업이 줄어들고 공기가 단축되어지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기를 비교했습니다. 공기를 비교했을 때 공기는 대략적으로 재래식 거푸집 공법에 대해서
보면 약 절반 정도로 줄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었던 이유는 뭐냐면 보가 3개에서 하나로 줄다 보니까 거푸집 조립하는 게 굉장히 한 50%가 줄고요. 그 다음에 슬래브와 거푸집 보 하부에 있었던 동바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시간들이 절감되는 겁니다. 또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의 경우는 대략적으로 9일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주는데요. 주로 줄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보에 붙이는 거푸집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데크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데크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의 강판을 가지고서 포밍기를 이용해서 생산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하고요. 여기 헌칭기를 집어넣어서 절단하고 나면 여기에 단부를 헌치를 합니다. 단부가 헌치된 상태에서 올라가서 단부를 마구리를 이제 헌치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적용했던 사례들입니다. 저희가 적용했던 것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꽤 큰 메이저급 건설사들과 큰 건물들에 상당히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이 안산 오토돔 같은 경우는 자동차 매매 단지인데요. 지상층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예, 여기엔 이제 아파트들입니다. 평택에 있는 큰 아파트 단지인데요. 여기는 지하 주차장에 적용이 됐습니다. 이 건물도 지하 주차장을 중심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공법을 적용하는 것들은 주로 RC 모듈, RC 가로 세로 8m 정도 내지는 스팬이 10m, 배가 8m 이런 경우도 일방적으로 데크를 걸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희가 많이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데크를 설치했던 전경입니다. 위에서 드론으로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이게 현장에 적용했을 때의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부에 헌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판을 깔고서 철선 트러스를 깔고 그 다음에 보강군을 설치하는 상태입니다. 하부에서 봤을 때의 모양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났을 때의 하부의 모습들입니다. 예.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다음에 보면 굉장히 모양이 아연도금 강판이 이게 자동차형 고급 강정이라는 것들을 딱 보면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소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거푸집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공하중에 대해서만 검토하면 되는데 이 강판이 사실 들어가 있는 강판량이 꽤 많습니다. 600의 단위폭이라고 하지만 그걸 쫙 확장하면 1400개 되고요. 그게 판 두께가 0.8mm의 항복 강도가 295가 되면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적인 성능과 내화에 대한 것도 했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서울시립대학교와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아바쿠스를 이용해서 해석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모래를 이용해서 시공하중 실험을 했습니다. 시공하중 실험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8m 스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한 5mm 정도의 처짐량이 확인됐습니다. 모래로 한 것과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실제 조건으로도 해봤는데 동일하게 한 5mm 정도의 처짐이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PC 구조에 적용했을 때의 것을 확인해 보니까 PC 구조를 적용했을 때는 강판에 PC 얹혔을 때 이게 과연 잘 얹혀지고 그 페이스트가 흐르진 않을까? 페이스트가 흐른다면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될까? 이런 것을 변수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펀지 테이프를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동이 일어나진 않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확인을 했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페이스트가 흐르진 않고 테이프를 붙이나 안 붙이나 약간의 콘크리트 타설했을 때 물만 조금 흐르는 정도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경관에 대해서 일방향 와이드 거드로다가 조이스 슬래브 형식으로 걸치다 보니까 약간은 사용성, 진동과 처짐에 대한 사용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좀 덜 끝난 상태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사가 좀 덜 끝난 상태에 대해서 한 3개 건물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약 진동수는 9에서 19Hz 정도, 그 다음에 감쇄비는 약 3에서 9% 정도로 사용성이 아주 우수한 것들을 확인했고요. 이게 거푸집용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화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이걸 혹시라도 구조제를 쓸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화 실험을 했습니다. 내화 실험을 해보니까 스팬이 7.5m에 대해서 저희가 내화 구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 슬랩으로 실험도 해봤고요. 실험을 해본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수님이 보수적으로 보기에는 하부의 80mm 정도까지는 구조 성능이 있는 걸로 반영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게 구조제로 사용을 안 한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원래 구조제로 쓰지 않았을 때에 대비해서 내력으로 따지면 50%에서 70%까지 굉장히 여력을 갖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보시는 바와 같이 특허가 약 16건,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초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구조학회나 구조기술을 통해서 기술 인정을 받기도 했었고요. 내화구조 인정도 받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의 신기술로 881호로 지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구조 계산에 대한 것들은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트는 기본적으로 구조 설계를 근거로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D덱, 추미 깊은 데크, 이런 데크는 사실 포스코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이 데크 플레이트 강판은 다 중국에서 수입해 왔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수입해 오던 강판이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0.8mm 강판만 해도 열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열연으로 나오는 월드 탑 프리미엄 강동을 저희가 NI 스틸에서 전량 포스코 강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 스틸과 저희가 조인해서 저희는 엔지니어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엔지니어 하는 사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자다 보니까 좀 엔지니어 사들이 여러 군데 붙고 재료도 좋은 강판을 적용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장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까지도 큰 프로젝트들이 이제 계약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내용 강판에 대한 시장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현장의 여건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발굴해내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분의 주제 발표를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상 미숙한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진행 방법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주제 발표자, 그리고 협찬사 여러분, 그리고 오늘 패널 토론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스트레인스틸이 주최하는 제4회 내년 판재류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